그 임대차 기간 이제 보장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아무리 우리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뭐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임차인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번 연장하면서 갱신하면서 너무 차임이나 보증금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실질적인 보장 이런 부분에서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는 법이 개입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틀에서 지금 법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이 차임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법이 개입할 수 있는 그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정해진 약정 그 임대차 기간 도중에 우리가 차임 보증금 개입, 법의 개입이냐, 아니면 그 정해진 기간이 종료하고 계약 갱신 요구된 그런 단계에서의 개입이냐, 이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 기간 도중에 차임 증감 청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자는 계약 갱신 요구에 따른 차임 증감 문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뭐 법 12조에서는 올 차임을 전환할 때 그 산정률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과도한 차임 인상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기간 도중에 차임 증감, 소위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이야기를 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그 계약을 뭐 예를 들면 2년 동안에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 또는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따르면은 그 정해진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안 되죠. 그 계약 개입이 가급적이면 자제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입하지 않으면 너무 부당한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약정한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사정 변경에 맞게끔 변경된 사정에 맞게끔 이렇게 차임이나 보증금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른 그런 입법인데 이거를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민법에서 이걸 인정하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상임법에 계속 이렇게 반영되고 있죠. 민법 628조에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해서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서 약정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임법 11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몇 조에 따른 그런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앞에 사유만 좀 다르죠. 조금 뭐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좀 다른데 큰 틀에서는 어쨌든 이 경제사정 변동, 그죠? 마지막에 이런 등등 기타 경제사정 변동 이렇게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등등 경제사정 변동이니까 경제사정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런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서 그런 차임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이때는 그 차임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이 민법에는 올릴 때 부분을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임법은 지금 올릴 때 부분은 아무리 그 경제사정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릴 때는 제한하겠다. 이건 그 어떤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올릴 때는 특별한 제한을 이렇게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항에 따른 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또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올릴 때 그 시기, 이런 부분을 또 제한하고 있죠. 이 부분도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에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되게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요게 이제 올해 들어간 거예요. 20년 9월에 작년이네요 벌써. 작년 9월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급하게 들어간 내용이 되는데 이게 워낙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우리 경제에 영향 미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명시해야 되지 않냐. 이게 차임 근데 그 당시 작년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차임을 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차임 보증금 내릴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막연하게 그냥 이런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1급 감염병 이런 부분이 없다면 조금 불명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시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작년에 넣었어요. 20년 9월에 특별히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망을 또 따로 넣었는데 이게 이제 감염병 확산에 따라서 경제사정 변동이 생겨가지고 감액이 됐다라고 할 때 임대인이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내렸는데 그 상황이 요런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또 금방 좋아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금방 좋아질 때는 임대인이 이렇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증액 청구할 때 내린 부분은 올리는 폭을 제한하는 그 부분에서는 감안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종전에 이제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그런 감염병 부분을 감안해서 한 30만 원 정도를 깎았다. 그럼 7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염병이 없어져 가지고 임대인이 올려달라 다시 현실화 시켜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올리는 폭을 정할 때 그냥 이런 부분 사망이 없다 그러면은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니까 5%가 딱 제한돼 있거든요. 올릴 때 제한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5%에 연연하지 않고 5%로 한정하지 않고 그 100만 원에서 감염병 때문에 30만 원이 내려간 부분을 그만큼은 30만 원 부분만큼은 5%에서 안 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만 원까지는 5% 계산할 때 안 치고 그 뒤로부터 올린 거, 그 넘어서 올린 부분을 인상할 수 있는 그 계산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로 이렇게 풀어 쓰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법 시행령 4조에는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의 초과 올리는 액수 부분은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적용 범위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임법이 민법이 특별법이죠. 그래서
그 적용 범위를 찾아볼 때는 아무래도 특별법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상인법의 이제 기본 구조가 소정의 보증금 규모 이하, 환산 보증금 규모 이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상인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그 2조 3항에 정한 예외 사유, 예외적으로 정한 부분들은 기준 초과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부분은 예외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임 증감 청구권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11조를 적용할 수 있고, 반면에 기준 초과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정 5%에 인상할 때 제한받는다든지, 또는 올린 때로부터 1년 내에 안 된다든지 하는 시간적인 범위, 이런 부분의 제한은 소정 기준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는 이게 상인법 자체가 이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도 628조 차임 증감 청구권을 그 강행 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차임 증감 청구권 관련해서 그 제법 뭐랄까요, 판례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임대인이 이제 그 예전부터 좀 갑의지위에서 기간 도중이라도 이런 사정이 생기면 그냥 올릴 수 있고, 그 올릴 때 임대인이 뜻에 따른다. 이제 그냥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임대인 마음대로 올린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버젓이 그냥 계약서라든지 그런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명도 단계라든지 그런 그 분쟁에서 그동안 올려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대법원 92년 판결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금 이런 반환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제 손해배상 반소를 한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상호간 금전 정산의 일환으로 628조에 반하는 계약 조항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628조에 반하는 그런 임대차 계약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임대차 계약이 뭐라 되어 있냐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계약기간 도중에 차임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다는 거는 628조에 반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까 경제사정 변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628조 두 사람 간의 합의로서는 합의의 의미는 있지만, 그 합의가 강행 규정인 628조에 반하는 것이로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볼링장인가 보네요. 볼링장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계약 기간 중이라도 요런 물가 상승 이런 그 변동이 있어서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해서 조정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래서 그 올려받은 거는 이제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14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임대차 종료하면서 이제 금전 정산, 차임 연체된 이런 부분 감안해서 금전 정산을 할 때
그 상임법 11조가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똑같습니다. 취지는.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지금 요거는 지금 상임법 11조. 아까 위에 거는 92년도 사건이었죠. 이때는 뭐 상임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네요. 상임법은 2002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당연히 민법밖에 문제가 안 됐을 테고요. 요 2014년 대법원 판결은 상임법이 만들어져 있을 때인데 아마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사건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법 적용이 아까 민법 628조가 아니라 지금 상임법 11조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내용은 지금 상임법 11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아까 15조 규정이 있었죠.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 범위를 초과해서 지급된 액수는 향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될 수 있죠. 물론 뭐 아직 지급이 안 돼가지고 지급이 안 된 부분은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무효니까. 대법원 2014년 판결. 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차 기간, 임대차를 진행하면서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임대인이 이제 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계약서 가지고 임대인이 원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또 그 계약서에 따라서 뭐 임대인의 요구를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임차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현실인데 그걸 나중에 이제 나갈 때는 임차인이 그 문제를 삼거든요.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뭐 계약기간 도중에 뭐 임대인이 수시로 와서,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수시로 와서, 물가 올랐으니까 뭐 5% 더 내라. 이런 식의 이제 요구를 할 때 그때 이제 응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보증금 청구할 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부당이득으로 이제 청구를 했었어요. 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뭐라고 항변했냐면 불법 원인급여다라고 하는 그런 임대인 항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 원인급여 항변이 이제 어떻게 판단됐는지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이 된 사건인데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은 이 불법 원인급여 항변을, 임대인 항변을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은, 임차인이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을 더 줬다 그래서, 그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냥 한마디로 깠어요. 그리고, 지금 법리에 비춰보면은 불법 원인급여로 인정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민법 741조 원래는 이제 부당이득 부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당이득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당이득의 약간 특칙으로 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불법 원인 급여를 부당이득의 어떤 특칙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할 때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약간 도박빚 같은 그런 거예요. 도박빚. 도박을 하는 사람한테 도박 자금인 걸 알고 도박을 해야 될 그 돈인 줄 알고 빌려주는 그런 그 행위를 했을 때 그 빌려준 돈은 나중에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갚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또는 부당이득 했으니까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래서 그거를 돌려받지 못하는, 왜냐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계산을 급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불법 원인급여는 굉장히 현행법상으로 지금 제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아주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그걸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언젠가요? 작년, 재작년, 한 몇 년 전인데, 우리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해서, 예를 들면 내가 내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신탁을 했는데, 명의신탁 부분이, 명의신탁이었으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이자간 명의신탁 또는 양자간 명의신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명의신탁 부분을, 원인 무효기 때문에, 그게, 무효기 때문에 돌려달라라고 해서, 뭐, 말소 등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청구가 원래는 가능하죠. 법리상으로 가능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원인이, 그 청구는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명의신탁을 한 계약은 이제 법적으로 원래는 무효가 되고, 무효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그죠?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당이득으로서 말소하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이론을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법 원인급여다, 그거 너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내한테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에 반하는, 법에 위법되는 것을 알고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불법 원인급여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 가지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갔었습니다. 기존의 판례는 반환 가능하다, 말소 등기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는데요. 그 판결을 파기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가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갔는데, 그 주요 쟁점이 불법 원인급여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수설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제법 그래도 많은 수의 소수설들이 그게 불법 원인급여다라고 해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게 판단을 했었어요. 뭐 당연히 이제 그 불법 원인급여로 본 그런 대법원 소수 의견의 근거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명신탁이 근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못 돌려받는 결과가 돼야지 명신탁을 안 하지. 아무리 뭐 법에서 명신탁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무효다라고 하고, 또 뭐 형사처벌 과징금을 할지언정 근본적으로 이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게 되면 다 그게 이제 몰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어떤 결과,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의견을 몇 분의 이제 대법관이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소수 의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현행법 하에서 인정되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부당한 이득을 했으면 기본적으로는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정상이고 원칙이고,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예외적으로 극히 반사회 질서에 관련된 뭐 도박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에만 한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 대법원의 입장에 비춰본다 그러면은 이걸 차임 증감 청구권 이 부분을 무시하고 임대인이 그냥 가져갔는데, 임대인이 야, 그 불법 원인급여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행 법리상으로 보면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결과가 되겠죠.